아주머니, 빨리 정은이 좀 불러줘요. 남편이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2주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죠. 어디 있어요? 선물도 사왔는데. 하지만 가정부 아주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죠. 도련님, 이걸 받으세요. 뭐예요 이게? 남편은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합의서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아기 양말 한 켤레가 떨어졌죠. 이게 대체... 복례 아주머니의 한마디에 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양말을 보며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이 될지를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은입니다. 3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조용했던 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밤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시계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시댁주택의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평소라면 저희 시어머니가 늦은 뉴스를 보고 계실 시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집 전체가 마치 잔치가 끝난 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집은 언제나 웅장했어요. 3층 주택에 정원까지 딸린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저택이었거든요. 현관부터가 호텔 로비만 했죠. 하얀 대리석 바닥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벽면에는 시아버지께서 수집하신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7년째 살고 있었어요. 강우와 결혼한 이후로요. 처음엔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지하철 청소 일을 하던 제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넓은 집이 이상하게 텅 비어 보였어요. 평소 저를 맞아주던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2주 만에 돌아온 남편 강우의 발걸음이었죠. 무거운 캐리어를 끄는 바퀴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빈집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강우는 41살의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정장을 입으면 제법 근사해 보였죠. 가구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시댁의 기획총괄을 맡고 있어서 늘 바빴어요. 특히 해외 거래처와의 미팅 때문에 출장이 잦았거든요. 여보, 강우가 부르는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독일과 이탈리아를 돌며 가구 전시회를 다녀왔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강우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라면 제가 뛰어나가서 가방을 받아들고 출장이 힘들었을 거라며 인사를 했을 텐데요. 거실로 들어선 강우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제가 놓아두던 실내화가 신발장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아침에 입던 가디건도 보이지 않았고요. 소파 위에 늘 덮어두던 얇은 담요도 깔끔하게 개져서 선반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우의 눈이 거실을 한 바퀴 훑었어요. 평소 제가 즐겨 읽던 책들이 책장에서 사라져 있었죠. 티테이블 위에 늘 놓아두던 작은 다육식물도 없었고요. 복례 아주머니? 강우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려 불렀어요. 시댁에서 15년째 일하고 계신 복례 아주머니 말이에요. 63살의 아주머니는 강우가 어릴 때부터 돌봐주신 분이었거든요. 복례 아주머니가 부엌 한편에서 천천히 나타나셨어요. 평소보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얼굴도 어딘가 지쳐 보였고요. 손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도련님, 돌아오셨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어요. 평소 강우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밝은 톤이 아니었거든요. 네, 오늘 밤 비행기로. 정은이는 어디 있어요? 벌써 잠들었나? 강우가 계단 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2층에 있는 안방을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러자 복례 아주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도련님, 이걸 받으세요. 아주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해 보였죠. A사 용지가 여러 장 들어간 것 같았어요. 강우가 당황스런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갈색 봉투였죠. 이게 뭐예요? 회사 서류인가요? 며느님께서 사흘 전에 두고 가신 거예요. 복례 아주머니의 말에 강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며 목소리가 떨렸죠. 두고 갔다고요? 정은이가 어디 갔단 말이에요? 친정에 갔나요?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강우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고개를 저으셨죠. 이걸 먼저 보세요, 도련님.
강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입구가 꽤 단단하게 접혀 있어서 뜯는데 시간이 걸렸죠. 가장 먼저 나온 건 정갈하게 작성된 서류였어요. 이혼합의서였습니다. 강우의 손이 멈췄어요. 서류 첫 줄에 적힌 이혼합의서라는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적힌 제 이름을 보았어요. 최정은이라는 이름 옆에는 제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강우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동안 봉투 안에서 작은 무엇인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작고 하얀 것이었죠. 강우가 허리를 숙여 그걸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진 건 낡은 아기 양말 한 켤레였습니다. 실이 몇 군데 풀려서 엉성해진, 하지만 정성스럽게 빨아서 하얗게 된 그런 양말이었어요. 손가락 굵기만 한 작은 양말이었죠. 강우가 그 양말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대체 뭐예요?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죠. 강우는 이혼합의서와 아기 양말을 번갈아 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복례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님이 이미 서명해 두셨어요. 도련님 것만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은이가 정말로? 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2주 전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거든요. 아니, 강우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아주머니, 이 양말은 뭐예요? 정은이가 왜 이걸? 그건 며느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례 아주머니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죠. 강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서류와 양말을 무릎 위에 놓고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어요. 복례 아주머니, 정은이가 뭐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제가 뭘 잘못했다고? 도련님. 복례 아주머니가 강우의 말을 끊으셨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며느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말에 강우의 눈이 커졌어요. 봉투를 든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죠.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뭔가 오해가 아니에요, 도련님. 복례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님은 다 아시고 계셨어요. 도련님이 지난 2주 동안 어디서 뭘 하셨는지. 그 순간 강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뭔가 들켜서는 안 될 것이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복례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강우를 조용히 바라보셨죠. 마치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요. 거실의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어요. 12번의 종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울려 퍼졌죠. 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밤, 집 안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게 영영 떠나가 버린 것처럼요.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2주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강우가 출장을 떠나던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강우의 아침을 차려드리고 있었어요. 독일 쾰른이랑 이탈리아 밀라노를 돌아야 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강우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매듭을 다듬는 모습이 여느 때와 똑같았거든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몸 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따뜻한 미역국과 구운 고등어를 상에 올리며 대답했어요. 강우는 늘 출장 전엔 한식을 드시고 싶어 하셨거든요. 응, 그럼 2주 후에 봐. 강우가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뒷모습이 늘 그랬듯 든든해 보였죠.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강우가 평소에 쓰던 신용카드 영수증이 우편으로 왔는데 결제 내역이 이상했거든요. 해외 출장 중이라면 외화 결제가 나와야 하는데 전부 국내 결제였어요. 그것도 서울 시내 고급 레스토랑들이었죠. 처음엔 카드사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나니까 차량 이동 기록도 이상했어요. 강우 차량이 인천공항이 아니라 강남 일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잘 지내고 계시죠? 응, 바쁘긴 한데 괜찮아. 시차 때문에 좀 힘들고. 강우의 목소리는 피곤해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죠. 혹시 신용카드 영수증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 아,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미팅 들어가야 해서. 강우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평소 제 전화엔 늘 여유롭게 대답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댁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강우 삼촌 내외분께서 오시는 날이었죠. 저는 혼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되게 차려입은 분이었죠.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겨 묶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지안이라고 해요. 그분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또렷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강우 오빠와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아직 안 오셨나요?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강우는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거든요. 죄송한데 남편이 지금 출장 중이어서. 아, 그럼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어제 통화했을 때는 오늘 만나자고 했는데. 지안이라는 여자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진짜 모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시험해 보는 것 같았거든요. 복례 아주머니가 그때 나타나셨어요. 어머, 지안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복례 아주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안이 반갑다는 듯이 아주머니께 인사를 했어요. 둘이 아는 사이였던 거죠. 지안 씨가 누구신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강우 도련님의 대학교 동창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죠. 복례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표정이 좀 굳어져 있었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저는 예의상 지안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죠. 지안은 거실에 앉자마자 집 안을 쭉 둘러봤어요. 와, 여기 정말 변한 게 없네요. 예전에 강우 오빠가 집에 초대했을 때와 똑같아요. 예전에도 오신 적이 있으시군요. 네, 대학생 때 몇 번 왔었어요. 그때는 강우 오빠랑 저랑 정말 친했거든요. 지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저를 겨냥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죠. 삼촌 내외분께서 오시고 나서 상황이 더 이상해졌어요. 지안은 마치 이 집 가족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지안아, 너 인테리어 일 잘 되고 있지? 삼촌께서 물으셨어요. 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많아서 바빠요. 강우, 오빠 회사하고도 몇 번 일한 적 있어서 그 인연으로 연락하게 됐어요. 지안의 대답을 들으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강우가 지안과 일적으로도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삼촌 내외분께서 시어머니 유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가구 장인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가 있었거든요. 시댁 가문의 상징 같은 거였어요. 이 반지는 나중에 며느리가 물려받아야 하는 건데 삼촌께서 반지를 꺼내 보이셨어요. 골드의 작은 보석이 박힌 고풍스러운 반지였죠. 그런데 지안이 그 반지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전통적인 디자인이 요즘 다시 인기예요. 그래? 한번 껴봐. 삼촌께서 지안에게 반지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반지는 제가 받아야 할 거였거든요. 시댁의 며느리인 제가 말이에요. 지안이 주저하지 않고 반지를 받아서 손가락에 끼워봤어요. 반지가 그녀의 손에 딱 맞았죠. 어머, 정말 잘 어울리네요. 삼촌 아내분께서 감탄하셨어요. 지안 씨는 손이 참 예쁘시네요. 반지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아무도 저에게는 반지를 끼워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지안이 반지를 끼고 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어요. 강우 오빠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이런 거 끼고 있는 거 보면.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죠. 복례 아주머니만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지인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접시를 닦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복례 아주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며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며느님, 혹시 도련님한테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아주머니의 조심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지안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아, 지안이. 갑자기 왜? 강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대학 동창이라고 하시던데. 여보와 약속이 있다고.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인데 무슨 약속이 있겠어.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단호함이 오히려 이상했죠. 그날 밤부터 저는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우의 거짓말들, 지안의 도발적인 태도, 그리고 그 반지를 끼고 웃던 모습까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강우가 정말로 출장을 간 게 맞을까? 그리고 지안과는 정말 그냥 친구 사이일까? 작은 의심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의심들은 곧 확신으로 바뀔 거였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지안이 다녀간 지 사흘 뒤였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아랫배에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아픔이 심해지더니 화장실에서 피를 보게 됐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한 달 전쯤부터 몸이 이상했거든요. 미열이 계속되고 입맛이 없어서 혹시나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2줄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강우가 바쁘다고 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독일은 지금 밤 시간이겠지만 응급 상황이었거든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1번, 2번, 3번. 강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봤어요.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죠. 음성 메시지가 나왔어요.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꼭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아랫배 아픔이 더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저는 혼자서 택시를 불렀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빨리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10번도 넘게 걸었는데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며 저는 또 전화를 걸었어요. 강우야, 제발 좀 받아. 그런데 그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 강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죠. 어딘가 거리가 있고 주변이 시끄러웠어요. 여보,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아이가. 뭐, 응급실. 지금 몇 시인데? 강우가 당황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벽 5시예요. 아랫배가 아파서 피가 나와서 혹시 아이한테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아이? 무슨 아이? 강우가 되물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그때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우야, 누구야? 그 목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안이었거든요. 잠깐만, 다시 전화할게. 강우가 서둘러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인데 어떻게 지안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요? 환자 보호자님?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네. 보호자분 연락은 되셨나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응급 상황인데 혼자 오시면 곤란하죠. 혹시 다른 가족분이나 친구분?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였거든요. 보험 설계사 일을 하다가 지금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은아, 이 새벽에 웬 전화야? 미란의 목소리가 잠에 덜 깬 채로 들렸어요. 미란아, 미안해.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뭐? 무슨 일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확 깨었어요. 임신한 것 같은데 피가 나와서. 강우는 연락이 안 되고. 어느 병원이야? 지금 갈게. 미란이 바로 대답했어요. 30분 만에 미란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머리도 대충 묶고 운동복 차림으로 뛰어온 거였죠. 괜찮아? 진료는 받았어? 응. 지금 초음파 결과 기다리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아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 나오며 미란이 물었어요. 강우 형구는 뭐 한다고 연락이 안 돼?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근데 전화했을 때 이상했어. 뭐가? 지안이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안이가 누구야? 저는 미란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강우의 이상한 출장, 신용카드 영수증, 지안의 방문, 그리고 오늘 새벽 전화까지. 미란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은아, 이거 좀 이상하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지금부터는 기록을 남기자.
기록? 응. 통화 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뭐든지 다 챙겨둬.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미라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해서 그런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미란의 말대로 강우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영수증, 차량 이동 기록, 통화 내역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강우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대출 서류였어요. 강우 명의로 된 거였는데 금액이 무려 3억 원이었어요. 그것도 한 달 전에 시행된 대출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강우가 제게 말하지 않고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다는 뜻이었거든요. 대출 목적란에는 인테리어 사업 투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강우는 회사 일이지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 뒤에 또 다른 문서가 있었어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였죠. 임차인은 강우 이름이었고 주소는 강남 어딘가였어요. 계약 기간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강우가 출장을 간 게 아니라 그 오피스텔에서 지안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용으로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다는 것도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어요. 미란이 말한 대로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강우에게서 뒤늦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요. 이미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 결과는 어땠어? 아기는 괜찮고? 다행히 괜찮대요. 절대 안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됐네. 출장 끝나면 바로 들어갈게. 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죄책감이 묻어나는 것 같았죠. 여보. 응? 고생 많으세요. 몸 관리 잘하시고.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랫배를 쓰다듬었어요.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참고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라 제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가 된 거였죠. 미란이 말했던 대로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강우의 거짓말들, 지안과의 연관성, 그리고 비밀 대출까지.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새벽 병원에서 혼자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강우가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내일 새벽 비행기로 들어간다. 집에서 기다려.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죠. 평소 강우라면 전화를 했을 텐데 문자로만 보낸 것도 이상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들으며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복례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주머니,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며느님,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다음 날 오전 복례 아주머니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며느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아주머니, 제가 이상한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아주머니께 제가 알게 된 모든 걸 털어놨어요. 강우의 거짓 출장, 지안과의 관계, 그리고 비밀 대출까지요.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역시 그랬군요. 아주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며느님, 도련님이 집에 없던 2주 동안 이상한 사람들이 몇 번 다녀갔어요. 서류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아주머니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떤 서류요? 시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들이요. 도련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서 가져갔는데.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지안이 단순히 강우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주머니, 제가 잠시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싶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복례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며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다음 날 새벽 강우가 돌아오기 전에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필요한 건 별로 없었어요.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제가 모은 서류들만 가져갔죠. 결혼 반지는 침실 화장대 위에 그대로 두고 왔어요. 복례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곳은 경기 북부의 작은 도시였어요. 산사 근처에 있는 조그만 민박이었는데 아주머니의 고향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었거든요. 정은 씨죠. 복례가 많이 얘기했어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신 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따뜻하셨어요. 몸조리 잘해야죠. 복례가 임신하셨다고 하던데. 감사합니다. 제가 머물게 된 방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고 멀리서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던 무속인 집안 딸이라는 소문이 또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많이 놀림을 받았죠. 쟤네 집 귀신 나온다. 쟤랑 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강우와 결혼할 때도 그 사실을 숨겼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 손에서 자랐다고만 알고 계셨죠.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런 소문들이 다시 따라다닐까 봐 무서웠어요. 강우에게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제가 집을 나온 당일 저녁부터였어요.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요.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어요. 어디 갔어? 집에 없네. 복례 아주머니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정은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보자.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비웃음이 났어요. 이제 와서 오해라니요. 사흘째 되는 날 강우가 더 다급해졌어요. 정은아, 제발 연락 좀 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해줘. 너 지금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내가 가서 사과할게.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미란이 말했던 대로 답하지 않는 규칙을 세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복례 아주머니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며느님, 시댁에서 큰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이 지안이란 여자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그 여자가 서류를 빼돌린 게 들통났어요. 아주머니는 시댁 금고와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다고 했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만 남아 있었고 몇 장은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그 지안이란 여자가 도련님 몰래 가져간 것 같아요. 도련님 도장도 위조한 흔적이 있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도련님이 빌린 돈도 그 여자가 쓴 것 같아요. 어제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왔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지안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우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아주머니, 혹시 그 증거들을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며느님이 가져가셔야 해요. 이건 며느님이 알아야 할 일이에요. 복례 아주머니는 며칠 뒤에 직접 민박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꺼운 봉투를 제게 건네주셨죠. 이게 다예요. 도장 위조 흔적이 있는 서류, 없어진 부동산 서류 목록, 그리고 도련님이 지안한테 속아서 빌린 돈 관련 자료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철저히 속았다는 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거든요. 며느님, 이제 법적으로 대처하셔야 해요. 네, 아주머니. 그날 밤 저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아, 이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진짜? 마음 정했어? 응. 아이를 위해서라도. 미란이 다음 날 바로 민박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복례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정은아, 이거 대박이다. 사기 혐의로도 고발할 수 있어. 정말? 응. 강우 형부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도 피해자야. 가정이 파탄났으니까. 미라는 자기가 일하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산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저는 뱃속 아이에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분노보다는 담담함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제 탓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민박에서 지낸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방에서 아이 용품 목록을 적고 있었어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민박집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최정은 씨 있죠?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죠. 지안이었거든요. 창문을 살짝 열고 내려다봤어요. 지안이 민박집 주인 할머니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온 모양이었죠. 할머니께서 당황하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계셨어요. 그런 분은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지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뭔가 다급해 보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안이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을까요? 그리고 왜 찾아온 걸까요? 할머니께서 지안을 달래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안은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정은 씨, 나와서 얘기해요. 지안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제 아예 숨기지도 않는 거였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지안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안은 생각보다 말랐어요. 얼굴도 화장으로 가렸지만 초췌해 보였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어요. 정은 씨, 이제 그만해요. 지안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강우랑 헤어지는 거 말이에요. 애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복잡해졌잖아요. 지안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안 씨,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강우와 당신이죠. 아이만 없으면 다 정리될 수 있어요. 지안이 제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안이 제게 낙태를 하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요구였죠. 그건 절대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뒤로 몇 걸음 물러섰죠. 지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마치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지안이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병이었는데 안에 붉은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했어요. 뭔가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지안 씨,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안이 갑자기 그 병의 뚜껑을 열고 자기 얼굴과 옷에 붉은 액체를 부었어요. 마치 피처럼 보이는 액체였죠. 그리고는 민박집 계단에서 일부러 굴러떨어졌어요. 연기하듯이 말이에요. 아, 정은 씨가 저를 밀쳤어요. 지안이 계단 아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온몸에 붉은 액체를 뒤집어 쓴 채로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조작을 직접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민박집 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셨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신고하지 마세요. 이건 연기예요. 저는 할머니께 급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지안이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우야? 나 지금 정은이한테 맞았어. 민박집에서 계단에서 떨어뜨렸어. 강우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지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교활한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10분 뒤에 강우가 나타났어요. 차를 급하게 몰고 온 모양인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지안아, 괜찮아? 강우가 지안에게 달려가서 부축했어요. 붉은 액체를 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은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강우가 저를 보며 화를 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강우 씨,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안이가 왜 이런 상태로? 강우가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지안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복례 아주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미란과 함께였어요. 도련님, 잠깐만요. 복례 아주머니가 강우를 말렸어요. 이 집엔 CCTV가 있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지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작년에 도둑이 들어서 설치했어요. 마당이 다 보여요. 미란이 바로 할머니께 부탁드렸어요. 혹시 지금 영상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몇 분 뒤 우리는 모두 민박집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지안이 스스로 붉은 액체를 부어에 쓰고 일부러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기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이게 뭐야? 강우가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미안해, 강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안이 마지막으로 꺼낸 말이었어요. 미란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지안 씨, 당신 과거 경력도 조회해봤는데 학력 위조하고 경력 사기친 적이 있더라고요. 지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강우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안에게서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죠. 정은아,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아는 결국 경찰에 신고되었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였죠. 그날 저녁 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마치 모든 거짓이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뱃속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지안이 끌려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온종일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지안의 조작된 연기, 강우의 당황한 표정, 붉은 액체를 뒤집어 쓰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소름 끼치는 장면까지요. 민박집 방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는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아랫배에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파트 3에서 겪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아픔이었죠.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몇 초 간격으로 밀려왔어요.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였죠. 치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이가 이상해요. 저는 중얼거리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지러움까지 몰려왔죠. 그때 하얀 이불 위에 붉은 핏자국이 보였어요. 할머니. 저는 민박집 주인 할머니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지만 할머니께서 들으실지 걱정됐어요.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금세 제 방으로 뛰어오셨어요. 잠옷 차림이셨지만 표정이 심각했어요. 50년 넘게 시골에서 사시면서 이런 응급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보신 모양이었거든요. 어머나, 정은 씨. 할머니께서 제 상태를 보시고는 바로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해요. 119 불러드릴게요. 할머니께서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시는 동안 저는 계속 배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뱃속 아이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의식은 괜찮죠? 몇 분 전부터 아팠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어보셨어요. 한 10분 전부터요. 갑자기 아파졌어요. 괜찮을 거예요. 진정하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온종일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영향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한 건 8분 뒤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죠. 응급구조사 2명이 들것을 들고 민박집으로 뛰어왔어요. 환자분이 여기 계신가요? 네, 임신부세요. 할머니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응급구조사가 저를 들것에 옮기며 빠르게 상태를 확인했어요. 임신 몇 주 차세요? 22주요. 출혈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10분 전쯤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께서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남편이랑 떨어져 지내고 있어서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 뱃속 아이와 대화를 했어요. 도윤아, 엄마랑 같이 힘내자. 아직 나올 때가 아니야. 응급구조사가 제 혈압과 맥박을 재며 말했어요. 병원까지 15분 걸려요. 진정하시고 깊게 숨 쉬세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진통제를 놓아주셨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종 검사를 시작했어요. 혈압계, 심전도, 초음파 기계들이 제 주변에 둘러쳐졌죠. 환자분, 의식은 괜찮으시죠? 이름 말해보세요. 최정은이요. 태아심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기계로 제 배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모니터에는 아기의 모습이 흐릿하게 나타났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몇 분간 조용히 화면을 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님,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응급 제왕절개 들어갑니다. 수술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3달이나 남았는데 수술이라니요. 태반 조기박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이에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선생님, 아이는 괜찮을까요? 너무 이른 게 아닌가요? 22주면 생존 가능한 주수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수술실로 옮겨지는 동안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아이에게 해를 끼친 것 같아서 자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수술실 문 앞에서 마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따라왔죠.
정은이는 어디 있어요? 응급수술한다고 연락받았는데. 강우의 목소리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병원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죠. 여기 산부인과 응급실이에요. 간호사가 강우에게 대답했어요. 강우가 수술실 앞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급하게 차를 몰고 온 모양이었죠. 보호자세요? 담당 간호사가 강우에게 물었어요. 네, 남편입니다.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응급 제왕절개 수술 준비 중이에요. 여기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강우가 서류를 받아들고 펜으로 서명을 하려고 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 것 같았죠. 그때 강우가 수술실 쪽으로 다가오려고 했어요. 아마 제게 뭔가 말을 하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줬죠. 정은아,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강우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요. 강우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젖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때 복례 아주머니가 병원 복도에 나타나셨어요. 미란과 함께였어요. 할머니께서 연락을 해주신 모양이었죠. 며느님, 아주머니께서 수술실 앞으로 뛰어오셨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아마 병원에서 필요할 물건들을 챙겨오신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아주머니께서 강우에게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련님, 사람은 말로가 아니라 그 밤의 선택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복례 아주머니, 저도 지금 정말 후회하고 며느님이 혼자서 응급실에 실려왔던 그 새벽에 도련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죠?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지안이랑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은이가 임신한 줄도. 몰랐다고요? 아내가 응급실에서 연락했을 때도요? 강우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술이 시작됐어요. 전신 마취를 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뱃속 아이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랑 같이 힘내자. 우리 꼭 만나자. 엄마가 널 지켜줄게. 마취가 들어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건 의료진들의 바쁜 목소리들이었죠.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어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건 작고 약한 울음소리였어요. 아기의 울음소리였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는 괜찮나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었어요. 조금 이르긴 했지만 생각보다 건강해요. 체중이 2300g이고 호흡도 잘하고 있어요. 며칠 인큐베이터에서 지켜봐야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고통과 걱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 아들이 무사히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간호사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작고 빨간 아기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작았지만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생명력이 느껴졌죠. 도윤아. 저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미리 정해둔 이름이었거든요. 바를 도 무성할 윤이라는 뜻으로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뒤에 미란이 들어왔어요. 정은아, 정말 수고 많았어. 도윤이 진짜 예쁘더라. 고마워. 미란아, 내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제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다 챙겨줄게. 복례 아주머니도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아기용품과 산후조리에 필요한 것들이 든 커다란 가방을 들고 계셨죠. 며느님, 정말 잘하셨어요. 도윤이가 할머니 닮아서 의지가 강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강우가 병실 문 밖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들어와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때로는 문에 손을 대었다가 다시 내리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강우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인큐베이터 옆에 앉아서 도윤이를 지켜봤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모든 게 완벽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너를 정말 잘 키워줄게. 아빠 없이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간호사가 와서 젖을 먹일 시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도윤이가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첫 아이세요? 네, 잘하세요. 아기가 엄마를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제가 엄마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도셨어요. 산모 상태도 좋고 아기도 예상보다 훨씬 건강해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때 강우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정은아,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침묵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복례 아주머니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도련님, 며느님이 지금은 휴식이 필요해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강우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도윤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약속할게. 우리 둘이 정말 행복하게 살자.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강우와의 결혼 생활, 시댁에서의 삶, 모든 것이 이제 끝났어요. 출산 후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미란이 이혼 소송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복례 아주머니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증언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곁에 있었거든요. 도윤이와 함께 퇴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복례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투룸을 얻어서 이사를 했어요. 시댁과는 완전히 멀어진 곳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아직 지하철 청소 일을 다시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도윤이가 너무 어려서 돌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에 받은 육아휴직 수당과 복례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도움을 주신 덕분에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었어요. 도윤이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처음엔 워낙 일찍 태어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법 통통해져서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어요. 도윤아, 오늘도 예쁘게 잘 잤네. 아침마다 도윤이의 얼굴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미란이 급하게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정은아, 큰일이야. 미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왜? 무슨 일이야? 지안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 너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미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러 인터넷, 카페와 SNS에 제 이야기가 올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왜곡되어 있었죠. 최정은이라는 여자가 재벌 남편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무속인 집안 출신이라서 남편을 홀렸다는 말까지 있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두려워했던 소문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사람들이 믿어? 벌써 퍼지기 시작했어. 여기 댓글들 봐. 댓글들을 읽어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추측으로 이런저런 말들을 달고 있었거든요. 지안이 왜 이런 걸 올리는 거야? 아마 형사 고발당하니까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리려는 것 같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려고. 그때 복례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님, 시댁에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삼촌 어르신들이 오셔서 난리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가문의 체면이 깎인다고 하시면서 며느님을 다시 데려와서 조용히 정리하라고 하세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무엇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강우 도련님도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계세요. 지안이란 여자가 빼돌린 서류 때문에 거래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대요. 복례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지안이 시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서류를 조작해서 담보로 잡힌 계약들이 여러 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도 큰 타격을 받고 있었던 거죠. 아주머니, 혹시 그 증거들을 더 찾으실 수 있을까요? 며느님, 제가 이미 다 챙겨뒀어요. 도련님도 모르게 복사해둔 서류들이 많아요. 그날 저녁 복례 아주머니가 큰 상자를 들고 제 집에 오셨어요. 이게 다예요. 지안이란 여자가 조작한 서류들, 위조된 도장 흔적, 그리고 회사 내부 통화 녹음까지. 녹음까지 있으세요? 네.
지안이가 도련님을 속여서 서류에 도장 찍게 하는 장면이 사무실 CCTV에 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안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바보 같은 강우를 이용해서 돈을 뽑아내겠다고 말한 녹음도 있고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지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강우를 이용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미란이 그 자료들을 법률사무소에 가져갔어요. 담당 변호사님이 보시더니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 증거면 사기죄는 확실하고 문서위조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며칠 뒤 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에서 복례 아주머니의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지안을 긴급 체포했어요. 그리고 지안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지안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을 속인 전력이 있었어요. 학력도 위조했고 경력도 거짓이었죠. 심지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격증도 가짜였어요. 완전히 프로 사기꾼이었구나. 미란이 수사 결과를 들려주며 말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재판정에서 지안을 직접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예전에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야윈 모습이었죠. 지안의 변호사가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복례 아주머니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담담하게 증언해 주셨어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도련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강우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강우와 눈이 마주쳤는데 강우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강우는 증인석에서 솔직하게 모든 걸 인정했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배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강우에 대한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재판장에서 저도 피해자 진술을 했어요. 저는 단지 평범한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제가 임신한 사실도 말할 기회를 잃을 만큼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됐어요. 판사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저는 복수보다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달 뒤 판결이 나왔어요. 지안은 사기죄와 문서위조죄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 배상금으로 4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도 나왔죠. 강우의 회사는 지안이 조작한 계약들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어요. 결국 강우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죠. 시댁에서도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거든요. 가구업계의 유명 기업 회장 아들, 사기꾼에게 속아, 가정 파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강우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정은아,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강우 씨, 이제 우리 사이에 할 말은 없어요.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한 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은아,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강우와의 모든 인연을 정리했어요. 온라인에 떠돌던 거짓 소문들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오히려 지안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늘어났죠. 진짜 나쁜 년이네. 임신한 여자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최정은 씨가 진짜 피해자였구나. 처음엔 돈을 노린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례 아주머니는 시댁을 그만두시고 제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며느님 곁에 있으면서 도윤이 키우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저는 도윤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무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죠. 도윤아, 이제 정말 우리만의 이야기가 시작이야.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밝혀졌어요. 정의가 승리했죠. 하지만 제게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도윤이와 함께 만들어갈 평온한 내일이었어요. 그 일들이 모두 정리되고 나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임대주택에서 도윤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방 2개의 작은 거실이 있는 집이에요. 시댁의 그 큰 저택에 비하면 정말 작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했어요. 도윤이는 이제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 다녀요. 말도 제법 하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도윤이가 저를 부르며 뒤뚱뒤뚱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기분이에요. 저는 다시 지하철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죠.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일정이라
도윤이와 함께 보낼 시간도 충분했어요. 일터의 동료들은 처음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을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금세 자연스러워졌죠. 오히려 더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은 씨, 도윤이 어린이집 마칠 시간 되면 빨리 가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복례 아주머니는 제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작은 원룸을 얻으셨어요. 시댁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오신 거였죠. 아주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도윤이를 돌봐주셨어요. 진짜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도윤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맘마. 도윤이는 복례 아주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주머니가 오시면 까르르 웃으며 달려갔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주머니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네. 며느님이 저를 살렸어요. 시댁에서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살린 거예요. 아주머니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서로를 살린 거죠.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것보다 더 끈끈한 관계였죠. 강우에게서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가 들어왔어요.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빠뜨리지 않고 보내줬죠. 하지만 직접적인 연락은 전혀 없었어요. 가끔 복례 아주머니를 통해서 강우의 근황을 들었어요. 강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구점을 차려서 혼자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도윤이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도윤아, 그네 탈까? 응. 도윤이가 그네에 앉아서 까르르 웃고 있을 때 놀이터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강우였어요. 1년 반 만에 보는 강우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도 많이 여위어 보였죠.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강우는 멀리서 도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처음 제대로 본 거였거든요. 도윤이는 강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은아, 왜 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화가 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를 보고 싶어서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미안해. 갑자기 와서. 강우가 도윤이를 보며 말했어요. 많이 컸네. 나를 닮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정은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강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감정들을 정리한 뒤였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이라도 가끔 볼 수 있을까?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이 있으니까 그걸 신청하시면 돼요. 저는 감정 대신 원칙으로 대답했어요. 강우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은아, 나는 정말. 강우 씨. 저는 강우의 말을 끊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도윤이와 제 한 날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 말에 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양육비는 계속 잘 보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도윤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돌아갔어요. 도윤이는 강우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 더 높이 탈까? 저는 도윤이의 그네를 밀어주며 웃었어요. 강우와의 만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지안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렸어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 시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어요. 자업자득이었죠. 어느 가을 저녁, 저는 도윤이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쭉쭉 걸어가고 있었죠. 도윤아, 예쁜 낙엽이 떨어졌네. 음아, 이뻐. 도윤이가 노란 낙엽을 주워서 저에게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말이에요. 화려했던 시댁 생활, 강우와의 결혼, 그 모든 것들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소중했어요.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복수보다 평온이 더 큰 승리라는 걸 알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도윤이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복례 아주머니께서 뜨개질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님, 잘 선택하셨어요. 복수는 자기만 다치게 하는 거예요. 네, 아주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평온했어요. 거짓과 배신의 상처들은 시간이 아물게 해줬고, 이제는 새로운 꿈들로 가득 찬 일상이 있었어요. 도윤이가 잠든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평범한 길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길에는 화려함은 없을지 몰라도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면 충분했어요. 정은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어요. 때로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진짜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복수보다는 평온을,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과거의 상처보다는 오늘의 작은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더라도 언젠가는 따뜻한 햇살이 비출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